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무신 집권기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다시 한번 고려사 개관을 하면서 고려사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중간 정리를 했어요. 오늘 배울 핵심 주제인 이 무신 집권기는 바로 이 무신정변으로 인해 들어선 무신들의 정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무신 집권기 1170년 터진 무신정변부터 1270년까지 100년간 지속된 이 무신집권기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신정변이 왜 발생했는가 이 원인부터 좀 살펴볼게요. 무신정변이 발생했던 때 왕은 의종입니다. 당시 무신정변이 터졌을 때 왕이 의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문제의 자료를 해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의종은 좀 불행한 왕이에요. 왜냐면 의종이 누구 아들이냐면 인종의 아들입니다. 인종 때 고려에는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문벌귀족 사회의 내부 분열, 모순을 나타내주는 첫 번째 왕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 이자겸의 난, 그리고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합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는 문벌귀족 사회의 내부 분열과 모순이 두 번의 분열과 모순이 터진 게 인종 때예요. 그 인종 이후에 왕이 된 게 의종입니다. 그러니까 의종이 왕이 됐을 때 고려는 절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라는 군인인 무신들이 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부에게 칼을 겨누었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어요. 당시 무신들에게는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무신을 차별한다는 이야기는 나라의 정치가 누굴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네, 그 무신의 반대편에 있는 문신들 위주로 나라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차별을 받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라의 모든 고위관직은 문신들이 독점을 합니다. 특히 군대를 이끄는 최고 지휘관까지도 문신들이 독점을 했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 외교단판을 통해서 강동육주를 획득한 서희, 그리고 귀주대첩을 통해서 소배합의 군대 거란의 3차 침입을 물리친 강감찬, 그리고 별무반을 끌고서 여진족을 토벌하고 동북 구성을 건설했던 윤관, 이 세 명이 다 문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서희 같은 경우야 외교단판 한 거니까 당연히 문신이라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군대를 이끌고 거란족을 물리친 귀주대첩의 강감찬이나 여진족을 물리친 별무반의 윤관이 문신이라는 건 좀 의외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일단 무신들의 과거 시험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과 무과가 모두 확립되는 건 조선시대고, 고려시대에는 무과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 무신으로서의 등록 루트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사관학교 같은 게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전쟁에서 문신들의 눈에 띄어서 활약을 해서 목숨을 걸고 활약을 해서 무신이 되더라도 승진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고려의 법상 무신들은 정삼품까지밖에 승진을 못합니다. 근데 고려의 법률상 이 최고 지휘관은 1, 2품만 가능해요. 그 말은 무신들은 승진에 제한이 걸려서 정삼품까지밖에 승진을 못하고, 그 말은 무신들은 절대로 군대를 이끄는 최고 지휘관, 1, 2품에 해당하는 최고 지휘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무신들,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 직업 군인들에게 주는 토지, 직업 군인들에게도 이제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수조권을 주는 토지를 주거든요. 그 직업 군인들에게 수조권을 주는 토지를 우리가 군인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떼먹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들 근현대 4시간 이모군란 때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작 군대에 갔더니 나라를 지키는 훈련보다는 각종 노가다에 동원을 많이 해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도 군대 가서 총을 들었던 시간보다는 삽을 들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차별 대우로 인해서 무신들이 불만이 쌓였는데, 그전에는 뭐라고 못했어요, 무신들이. 왜냐면 문신들의 힘이 너무 강하잖아. 특히 문벌귀족, 정치적으로는 음서, 경제적으로는 공음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 보니
이 무신들이 불만은 많았어도 차마 이 문벌귀족, 문신들에게 싸울 엄두를 못 냈는데 그 강력해 보이던 문벌귀족들이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이 자금에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러한 문벌귀족 사회의 내부 대립, 분열, 모순을 보면서 무신들도 이 정도면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불안전한 상황에서 하필이면 왕이 의종이었어요. 의종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문벌귀족과 무신들 간의 관계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종은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의종은 뽀로로라 생각하시면 돼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예요. 의종은 늘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만 좋아했습니다. 실정의 사치와 향락을 반복했던 왕이 의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술을 마시고 파티를 열 때 꼭 문벌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신들을 데려가요. 같이 마시나요? 아닙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나았을지도 몰라요. 무신들은 경계근무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의종과 문벌귀족끼리 술을 마시고 놀 때 무신들을 보디가드로서 근처에 경계근무, 외곽 경계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16기, 17기 선배들이 자기들끼리 즐겁게 학년별 체육대회를 열면서 여러분들을 부르더니 같이 껴줄고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이제부터 피구하고 축구할 거니까 니들 여기서 운동장 사이드에서 볼보이나 좀 해 라고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화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쌓이다가 결국 직접적으로 무신정변이 터지게 된 결정적 사건은 바로 시험의 자료로 굉장히 잘 나오는 보현원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 보현원 사건. 이 보현원은 절 이름이에요. 보현원이라는 절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날도 우리 뽀로로 의종은 술 마시고 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도인 개경에서만 술을 마시니까 기분이 안 난다 이거지. 야외 나들이를 가자. 그래서 굳이 그때가 한겨울이었거든. 눈 펑펑 내리는 한겨울에 개경 근처의 절인 보현원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당연히 이런 의종과 문벌귀족들을 호송하고 호위하는 업무는 다 누가 해요? 무신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보현원에 도착해서 의종과 문벌귀족들은 하하호호 따뜻한 건물 안에서 술을 마시고 놀아요. 그리고 외곽의 경계근무는 이 추운 겨울날 무신들이 벌벌벌 떨면서 경계근무를 쓰는 거야. 눈 맞으면서 이 경계근무를 쓰던 무신들이 그 건물 안에서 술 마시고 웃고 떠드는 의종과 문벌귀족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종은 더 해괴망측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냥 술만 마시려고 하니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싸움 구경이지. 해서 외곽에서 경계근무 쓰던 무신들을 건물 안으로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심심하니까 우리 보는 데서 좀 싸워볼래? 해서 격투기 대회를 열어요. 그 격투기가 오병수바퀴라 그러는 거예요. 고려의 전통 무예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보현원까지 의종과 문벌귀족을 호송한 무신들은 팔자에도 없는 격투기 대회를 열게 된 겁니다. 최고 지휘관부터 말단 병사까지 모두 참여하는 격투기 대회가 열려요. 이때 이제 대진표가 어떻게 짜였냐면 당시 이소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소홍은 대장군의 자리에 오르던 사람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무신들은 어디까지밖에 승진할 수밖에 없다. 정산품까지밖에 승진 못한다고 했죠. 이 정산품, 무신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관직명이 상장군, 대장군이에요. 상장군과 대장군. 그 말은 이소홍은 무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나이가 70이 넘었어. 이런 사람이 격투기 대회에 불려 나온 거야. 그리고 이소홍의 대련 상대로 지목된 건 이름은 나오지 않는 젊은 병사입니다. 당연히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소홍이 몇 번 하다가 기권을 한 거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허리야. 저 기권하겠습니다. 하고 이소홍이 기권을 하고 내려오는데 당시 이거를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문신, 젊은 문신 한누레라는 애가, 얘는 되게 말단 관리였어요. 높은 관리도 아니야. 오늘날 따지면 7급 9급 공무원 정도 되는 말단 관리인 한레가 무이 뿌다다닥 뛰어 올라가더니 기권하고 내려오려는 이소홍이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무신이라는 새끼가 항복을 하고 있어. 끝까지 싸워야지. 이 새끼가 넌 군인 자세가 없어. 이러고 막 때리는 거야. 이거
오늘 따지면 선생님이 육군참모총장 뺨 때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지켜보는 데서. 그럼 저 잡혀갔겠죠? 근데 그때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경, 새파란 젊은 문신 할례가 대장군 이소홍의 뺨을 때리고 조롱하는, 능욕하는 이 광경을 본 의종의 반응은 깔깔깔깔깔깔 웃는 거였어요. 재밌다고. 이런 꼬라지를 보던 당시 무신들, 피가 거꾸로 솟겠죠. 당시 무신들 중에 결국 정중부, 이의박, 이고 이런 애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힘을 합친 다음에 난을 일으킵니다. 이때 그들이 내걸었던 구호가 문신의 관을 쓴 자라면 말단관리 설이라고 할지라도 싹 다 죽여라. 그러니까 높은 관리건 낮은 관리건 다 죽여라. 이게 당시 구호였어요. 자, 그리고 당시 이 무신 보현원 사건 이후에 무신정변을 주도한 이 정중부, 얘는 특히 또 젊었던 시절에 문신들에 대한 원한이 많았어. 이 반란을 일으킬 당시에 정중부는 되게 나이가 많은 상장군이었는데, 이 정중부가 젊었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젊었던 시절 당시에 김돈중이라는 문신이랑 원한 관계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역사서에 정중부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겼고, 특히나 수염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당시 수염은 남성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본인이 환관 내시가 아닌 이상 수염을 기르는 게 당시 남성들의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이랑은 반대죠. 지금은 면도가 기본이지만. 근데 그날도 젊었던 무신 정중부는 문벌기족들이 술 퍼마시는 연회장에 불려가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술 퍼마시던 이 문신들 중에 김돈중이 술에 너무 거하게 취해서 이 정중부를 보더니, 야, 넌 왜 이렇게 수염이 길어 임마, 내가 좀 잘라줄게 하고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렸어요. 미친 짓이죠. 그래서 정중부가 김돈중을 밀칩니다. 나 이 새끼 너 뭐 하는 거야? 하고 김돈중을 밀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정중부는 죽을 뻔해. 왜냐면 김돈중이 누구 아들이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개경파 문벌귀족의 대표,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의 아들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김부식이 열받아가지고 어디 무신 따위가 내 아들을 폭행을 해, 수염 좀 태워먹을 수 있지? 이래서 당시 왕이었던 인종에게 정중부를 사형시켜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정중부가 겨우겨우 빌어가지고 귀양 갔다 오는 걸로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부터 정중부는 문신들에 대한 원한을 품 안에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이 보현우 사건, 오병수바퀴, 이소웅, 할례, 싸대기 사건,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김돈중, 정중부, 수염 태운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신정변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한 두 가지의 스토리는 여기 뒤에 무신정변을 일으키다 해서 나오죠.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리니 정중부가 그를 원망하였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그리고 한례가 이소홍의 뺨을 때리니 이소홍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왕과 신하들이 크게 웃었다 라는 거, 이 두 개 별개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 무신정변이 터지게 되고요. 왕이었던 의종 죽진 않았어요. 무신정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이 왕이 된 게 아니야. 왕은 살려둡니다. 대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얘네가 권력을 독차지한 거예요. 그 당시 의종은 결국 거제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새로운 왕 명종을 즉위를 시킵니다. 무신들의 꼭두각시인 왕이에요, 명종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신정변이 터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무신 정권을 우리가 둘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뭘로 쪼개볼 수 있다고요? 둘로 쪼개볼 수 있다고요. 뭐로 쪼개냐? 초기 무신 정권과 최씨 무신 정권으로 쪼개게 됩니다. 이 둘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돼요. 초기 무신 정권, 최씨 무신 정권. 둘의 차이는 안정성의 유무예요. 뭐의 유무? 안정성의 유무. 초기 무신 정권은 안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거르는 하극상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에 반해 최씨 무신 정권은 안정기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초기 무신 정권이 일단 우선 이 초기 무신 정권이 이렇게 하극상과 혼란, 대환장 파티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보시면 되게 심각해요. 집권자가 보시면 총 4번이 바뀌거든요. 이의박,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근데 집권자 한 명당 권력을 잡은 기간이 어때요? 굉장히 짧아요. 이의방 같은 경우는 4년, 정중부 5년, 경대승 4년, 이의민이 그나마 좀 길었네요. 13년. 다
후임자가 전임자를 죽고 죽이는 그러한 하극상으로 권력을 뺏긴 거야. 지들끼리 싸운 거야. 여기서 유일하게 하극상을 안 나간 건 경대승밖에 없어. 얘만 잘 살고 나머지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혼돈과 하극상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무신들에게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신들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 우리가 이 모순이 가득 찬 문벌귀족을 타파하고 이런 모순을 해결해서 이러이러한 고려, 새로운 고려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언가 비전, 이념, 목표의식, 명분이 없었어요. 그냥 얘는 단순히 문벌귀족의 차별 열받네. 그리고 왜 모든 권력을 문벌귀족이 쥐고 있지? 나도 권력 한번 누려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 욕망에서 난을 일으킨 거야. 이러니까 권력을 잡은 다음에 서로 이제 그 권력을 놓고서 싸우는 겁니다. 첫 번째, 명분이 없다. 두 번째, 권력 기반. 이걸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러한 권력 기반을 여러분이 나중에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이랑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초기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이랑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을 비교해야 되는데, 초기 무신 정권은 뭘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냐? 바로 중방입니다. 뭐라고요? 중방. 이 중방을 활용했습니다. 자, 이 중방은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 중방 자체는 이미 고려시대 초기부터, 고려가 만들어질 때부터 법으로 만들어져 있던 기구입니다. 얘네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던 중방을 활용한 건데, 이 중방은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 나오죠? 무신들의 회의기구입니다. 이 전체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이게 혼란이 벌어지는 거야. 왜냐? 회의는 좋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나라가 안정돼 있을 때야 회의가 좋은 거지만 지금은 대혼돈의 시대잖아. 이럴 때 회의기구는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회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뭐죠? 네, 누가 회의를 주재하건 상대방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게 회의기구예요. 그 말은 이런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건 이의방이건 정중부건 경대승이건 이의민이건 누구건 간에 권력을 잡더라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상대방 무인들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권력이 집권자 한 명에게 안정적으로 독점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권력을 잡건 중방을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다 보니까 동료 무신들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제대로 한 명에게 안정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특징, 이러한 전체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다 보니 권력 기반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권력 경탈전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권력을 잡던 간에 명분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던 간에 똑같이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그냥 야, 나도 권력 한번 누려보자 이래가지고 토지 빼앗고 백성들 괴롭히고 뭐 이런, 이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문벌귀족에게 다 당한 걸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해자가 된 피해자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중앙 정치가 완전히 혼돈에 빠집니다. 문벌귀족들은 몰락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되는 무신들은 이러고 있으니 지방에 대한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안 좋아질 겁니다. 이건 이미 신라 하대 때 봤죠? 중앙 정치가 문란해지면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그럼 백성들은 이중수탈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밀란이 미친 듯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무신 정권의 특징은 중방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다 보니 권력 기반이 불안정하고 권력 쟁탈전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괴롭히고 민생이 악화되고 밀란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 농민, 천민 봉기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러면 무신 집권기 이전인 문벌귀족 시기에는 살기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벌귀족 시기 때도 살기 안 좋은 건 매한 가지입니다. 문벌귀족 지배기건 무신 집권기건 살기 안 좋은 건 매한 가지예요. 근데 왜 유독 문벌 귀족 집권기 때보다 무신 집권기 때 이런 농민 천민들의 밀란이 많이 발생했느냐? 이거는 속된 말로 만만해 보이니까 그래요. 일단 무신들 자체가 문벌 귀족들을 엎어뜨리고 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반란 일으키면 권력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당시 신분제 사회잖아요. 백성들이 보기에 이 문벌 귀족들은 진짜 로열 패밀리 본투비 내추럴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권위랑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무신들은 천하의 천이 차별받던 무신들이거든. 그리고 그 무신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벌족들에게 똑같이 젖터지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야, 쟤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랑 비슷하게 문벌귀족들 딱가리나 하던 애들인데 근데 저렇게 반란을 커서가지고 권력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도 권력 잡을 수 있는 거 아니? 네가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밀란이 많이 발생한다. 물론 이 무신들이 나라를 개판친 것도 있지만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특히 이 초기 무신 집권기의 권력자 중에 이해민, 얘 나오죠? 이해민은 천민 출신이었어요. 아빠가 소금장수고 엄마가 노비였어요. 엄마가 노비였어. 근데 이제 권력을 잡으니 이제 사람들이 저런 애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못할 게 뭔가 라는 거죠. 물론 이해민이 권력을 잡았던 건 나라가 혼란할 것도 있지만 본인이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무인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런 이해민 천민 출신의 집권자가 등장하니까 더 많은 반란이 발생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는 각각의 집권자 있죠.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해민. 각각의 이 집권자별로 어떠한 반란이 터졌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현화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권력을 잡았던 이의방 때는 필연적으로 뭘 맞닥뜨릴 수밖에 없냐, 문벌귀족의 저항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망해서 3대를 간다고 단 한 번의 정변으로 모든 문벌귀족들이 다 몰락하진 않을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이 터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김보당과 조이총은 농민도 천민도 아닙니다. 얘네는 문벌귀족이에요. 그래서 동북면박마사 김보당의 난과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은 무신정권에 대한 누구의 반란? 네, 문벌귀족의 저항이라는 거예요. 무신정권에 대한 문벌귀족의 저항. 이게 바로 이의방 때 있었던 김보당, 조이총의 난입니다. 자, 그리고 이의방은 동료였던 정중부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중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망이망소이의 난이라는 게 터져요. 사람 이름입니다. 망이가 형이고 망소이가 동생이에요. 얘네가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그건 얘네가 살고 있던 지역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공주 명학소에서 살았어요. 어디? 공주 명학소. 우리 소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 지방제도 배울 때 고려에는 특수행정구역이 있다. 무슨 향, 무슨 부곡, 무슨 소, 이렇게 끝나게 되면 그 지역은 특수행정구역이다. 좋은 의미의 특수행정구역이 아니라 그랬죠. 이 향, 부곡, 소에는 누가 산다? 양민은 양민인데 차별받는 양민들이 산다라고 했죠. 눈 떠보니 내가 태어난 지역이 향, 부곡, 소라면 이사 못 가요, 직업에 자유 없어요, 세금 더 많이 내야 돼요, 과거 시험도 못 봐요, 승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은 양민이지만 사실상의 대우는 거의 준노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향, 부곡, 소에 살고 있는 양민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주 명학소에 살고 있던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똑같은 자유인 양민이다. 우리도 특수행정구역이라 차별하지 말고 일반 군현에 살고 있는 양민들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라는 게 그들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차별받기 싫다 이거죠. 우리도 일반 군현처럼 대해달라 라는 거였습니다. 반란의 규모는 굉장히 컸어요. 정중부가 내려보낸 진압군이 망이망소에게 패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중부는 회유책으로 이 망이망소의 요구 조건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명학소의 명칭을 충순현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차별받는 향부곡소가 아니라 일반 양인들이 사는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준 겁니다. 근데 이름이 좀 세야죠.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마을이라는 거예요. 충순현을 승격시켜주니까 이제 망이망소이는 그들이 바라는 요구 조건이 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망이망소이와 명학소 사람들은 순진하게도 이제 우리가 바라는 조건이 들어졌다. 더 이상 우리도 향, 부곡소에 산다고 차별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기쁜 마음에 자진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반란을 그만둡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었어요. 얘들이 군대를 해산하자마자 정중부의 진압군이 내려와서 망이망소이의 가족들을 개경으로 잡아가고, 이거에 분노한 망이망소이가 다시 난을 일으켰지만 이미 많은 힘을 잃은 뒤라 결국 망이망소이는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게
경대승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극상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유일하게 자연사한, 그러니까 후임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게 경대승입니다. 경대승이 자연사할 수 있던 이유는 경대승은 MBTI에 따지면 완전 극I와 극J예요. 엄청 세심하고 섬세한 사람이야. 그래서 암살당하지 않으려면 나를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필요해. 이래서 경대승은 여러분 그 피지컬 100 이런 프로그램 요즘에 케이블에서 하죠. 그러니까 고려판 피지컬 100을 열어서 고려의 마동석, 강호동, 김동현 이런 장사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도방이라는 군대예요. 이 도방은 경대승이 처음 설치한 겁니다. 이 도방은 누구를 위한 군대일까요? 누구를 지키는 군대일까요? 고려의 왕을 지키는 군대일까요? 아닙니다. 고려의 왕이 아니라 오직 경대승 개인만을 지키기 위한 호위 부대가 도방이에요. 근데 이걸 만들고도 경대승은 안심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경대승은 결국엔 극도의 이제 쇠약과 불안 증세 등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 아마 30대 초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 권력을 잡았던 게 천민 출신의 이예민입니다. 이예민은 의종을 죽이내기도 해요. 이제 이 무신 집권 애들이 이제 무신 정변을 일으키고 의종을 거제도로 유배 보내고 명종을 즉위시켰지만 이 거제도에 유배가 있는 의종이 되게 신경 쓰이는 거야. 그때 이예민이 자원해서 내가 의종을 죽이겠습니다. 해서 거제도에 가서 유배돼 있던 전임 임금인 의종을 죽여요. 허리를 반으로 접어서. 그 정도로 잔혹하기도 하고 맹정하기도 하고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무서운 사람이 이의민인데, 이 이의민이 이제 기회를 기다리다가 경대승이 자연사한 이후에 권력을 쥐게 됩니다. 경대승 때는 어떤 반란이 있었냐? 전주의 노비들이 난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이망소이는 그래도 양인들이 일으킨 반란이잖아. 이제 경대승 때 가면은 노비들까지도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의민. 이 이의민 때는 무슨 난이 있었냐?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라는 게 터집니다. 김삼이, 효심의 난. 사람 이름이에요. 김삼이와 효심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건데 가로치고 운문초전이라고 돼 있죠. 이게 시험 문제나 다른 문제집에 김삼이, 효심의 난을 운문초전의 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김삼이랑 효심이 이 김삼이랑 효심이 운문이랑 초전이라는 지역에서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운문이랑 초전에서. 경상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삼이 효심의 난이라고 나오건 운문 초전의 난이라고 나오건 여러분들이 같은 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특이한 게 신라의 부흥을 내세웠어요. 신라의 부흥. 이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모두 다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 기반이 굉장히 불안정했고 당시에는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란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의방 때 무신 정권에 대한 문벌귀족의 저항, 김보당 조이총의 난, 정중부 때는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 명확소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의 난, 경대승 때는 전주 관노비의 난, 이의민 때는 운문초전에서 일어난 김삼이, 효심의 난,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씨 무신 정권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